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한 미혼모가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충격을 안겼었죠. 그리고 지난 2일에는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 영화를 두고 가서 숨지게 만든 친모가 붙잡혔는데요.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지영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김지영입니다. 예. 자, 입양의 국민 인식이 달라지면서 그 전체 입양 아동 가운데 국내 입양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해외 입양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 국내 입양이 주춤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그 2012년부터 개정 시행된 입양특례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네, 먼저 그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네. 아직 우리나라는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해외 입양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국내 입양이 앞서는 건 사실인데요. 국내 입양이 주춤하는 이유 중에 입양특례법이 결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호아동이 입양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사정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어. 그 입양을 보낼 수 없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낙태나 유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잘했다고 큰소리 치는데요. 그 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잃을 건 없습니다. 이 희생되는 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고 입양 가지 못해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삶이죠. 그런데 사무국장님, 그 네네. 전국 입양가족연대에서는 입양법 개정을 반대를 했어요? 네네. 이유가 뭔가요? 네, 당연히 그 출생신고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 입양 부모들은 이 법의 탄생이 결국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요. 출생신고제 때문에. 네네네. 꾸준하게 그걸 경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면서 입양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입양을 국가적 책임으로 가져가려는 태도는 아주 훌륭한데요. 하지만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그 공적 시스템에 순기능이 있다면 절차적 복잡성과 행위의 경직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어린 아동의 보호가 핵심인 입양이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신속성이라는데 국제적 합의가 있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이런 국제적 합의에 위배되는 지금 그런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은 무조건 이제 엄마 호적에 올려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네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엄마들은 낙태를 하거나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데, 그래서 그 보호출산제가 추진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게 또 인간 사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사연만한 탄생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이 탄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 존중의 원칙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모에게 자기 정보를 숨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무사히 임신 중 생명을 지키고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보호출산제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이 돌봄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호출산제와 무관하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합니다. 제도와 정책은 그 사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와 정책을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그 사회적 과제입니다. 예. 그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또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도 이렇게 상향이 추진이 될 거라고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청소년 한부모 연령이 그 만 24세에서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동안 그 생계기별을 받는 그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 아동 양육비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는데요. 예. 내년부터는 그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부모 아동 양육비가 현행 18세에서 19세로 1년 연장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네. 사무국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네. 입양 업무를 분산해가지고 담당을 하기 때문에 현재. 네. 그래서 좀 더 입양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보호 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 보호 아동에 대한 그 전적인 책임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그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그 입양을 보내야 될지 시설로 보내야 될지를 어디서 판단하냐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경로부터가 우선은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혹은 조직 상황에 따라 행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디에서 이 아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어떤 삶의 경로가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혼모에 대한 그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내 자식으로 신고를 하기도 힘들고, 네. 또 이제 출생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네. 내 자식이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서 네. 그 아이의 존재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또 되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참 어떻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장님. 네, 이 현실적으로 지금 입양이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 좀 까다로운 문제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복지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그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네, 그 현실적인 대안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가정에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 출발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물론 그 미혼모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 진단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이 책상에서 고민만 할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의 소중한 생명권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당사자가 참여를 해서 좀 살아있는 입양법을 만들어 가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지영 전국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